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돌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어.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하루 한 끼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1522-6648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 청취자분들께는 그린 스무디 한 포를 보내드립니다.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저 인간 저거들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가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 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와, 잘 잤다. 둔하고 센스 없는 줄 알았더니 침대는 잘 골랐단 말이야. 여보, 어제 온 소파도 너무 편하던데 소파는 어디 거야? 당연히 쇼엔이지. 편안함을 파는 사람들 쇼엔 소파도 출시했구나. 그럼 이제 침대도 소파도 당연히 쇼엔이지. 편안한 건 다 파는 거네. 역시 쇼엔이지. 세계 최초 신개념 어린이 매트와 친환경 소파도 곧 출시됩니다. 검색창에 쇼엔이지 또는 문재인 대통령마저 이룰 수 없습니다. 언론 권력의 끝없는 왜곡과 조작의 숨은 7가지 비밀. 제대로 알아야 끝까지 지킨다. 조기숙 정치학 박사의 팩트로 파헤친 보고서. 왕따의 정치학. 위즈덤 하우스 미디어 그룹. 해외여행길에 국제경기 중계에서 삼성의 간판을 발견하면 자랑스러웠습니다. 대한민국 1위 세계적인 기업이니까요. 하지만 관리의 삼성이라더니 국민들 모르게 특혜를 받기 위한 어둠의 관리였나 봅니다. 어제 재판에서는 최순실이 삼성 돈을 먹으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게 그 돈 국민들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까지 위험에 빠뜨리며 지켰습니까? 첨단 전자제품부터 사소한 먹거리까지 삼성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는데 국민들은 고객이 아니라 호갱이었던 것이지 씁쓸합니다. 우리 사회 어둠이 걷히기를 바라는 양지 생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재입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이알류의 시사인 김은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휴일인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근무하세요? 네. 공장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오늘도 쉬는 날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뉴스 시작하죠. 첫 번째 뉴스, 아무래도 어제 이제 사드 관련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뭐 어떤 걸 가져오셨죠? 네, 국방부가 경북 성주 사드 부지를 주한미군에게 제공하면서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받지 않기 위해서 꼼수를 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법적 기준에 미달하도록 부지 전체를 둘로 나누고 단계적으로 제공하려 했던 정황이 청와대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상 부지 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받아야 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전체 70만 제곱미터 규모인 부지 가운데 1단계로 32만 8,779미터 제곱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제공하기로 하는 편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33만 이상이면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 미치면 그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32만 8천이라는 얼마 차이도 안 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하게 되면 주민청문회 같은 것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성주 쪽에서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을 거고 그걸 피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게 부지를 조금 낮췄다는 건데 그것도 이상하게 바꿨다면서요? 예, 모양도요. 말발굽 모양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U자로 잘라가지고 예. 환경 영향 평가를 피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골프장 전체에서 거꾸로 U자 모양으로 땅을 떼서 그것만 마치 사드 부지인 것처럼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갔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리고 이번에도요. 전체 부지가 70만 제곱미터라는 사실도 처음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 넘어가는 거잖아요, 무조건. 그렇죠. 국방부가 이제까지 이 사실조차도 다 은폐해왔던 겁니다. 아니 이거를 그러면 지금 우리 정부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해서 모든 것을 다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시잖아요. 네, 절차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그렇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드의 필요성도 필요성이지만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절차를 거쳐야 논란이 잦아들 것이라는 판단을 해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상황이 바뀌었겠네요. 그러면.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어제 사실 지난주에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나 싶었던 것이 또 사드와 관련된 문제였잖아요. 어제 청와대에서 결과 발표를 했죠. 조사 결과 발표를. 네, 보고 누락 관련해서 조사 결과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의 진상조사 결과 위승우 국방부 정책실장이 지난 26일 청와대 보고서 초안에서 일단 문구 삭제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한 걸로 어제는 나왔죠, 일단은. 네, 그렇습니다. 위 실장은 발사대 추가 반입 문구를 삭제한 것은 미군 쪽과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래서 이전 보고에도 그런 내용을 기재한 적이 없었다면서 구두로 설명하려고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쪽에서는 구두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한테도 보고를 안 했다라면
이분은 어느 나라 국방정책실장인 거예요? 예, 황당한 해명입니다. 정말. 게다가 구두 보고도 안 했다라는 거는 그 얘기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류로는 뭐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핑계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두 보고도 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이민을 보내드려야 되나? 예, 청와대는 국방부 직접 지휘 체계 선상에 있는 상위 기관이거든요. 예, 아니 당연하게 해야 됩니다. 군 통수권자잖아요. 예. 제가 왜 갑자기 화가 나는 게 이 헌법에 보면 법률 단어 같지 않은 법률 단어들이 나오는데 국군의 의무에 대해서는 신성한 의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고요. 또 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라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보고를 안 하고 미국과 합의를 따랐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더 여기서 청와대에서 1차 조사로 끝날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 더 황당한 얘기가 있다면서 사실 이게 또 보고를 미국과 합의로 보고를 안 한 것도 아니라면서요. 다른 사람한테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밝히기를 국방부가 이전 정부에서는 국가안보실과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사드 발사대 6기 반합을 다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에 삭제했는지 석연치 않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새 정부에 대한 기망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더 조사를 해야겠네요. 왜냐하면 그러면 황교안 권한대행이라던가 아니면 기존 국방안보실에서는 이거를 거기서라도 전달을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거기서도 전달을 안 했고 새로운 보고가 올라올 때는 누락을 시켰고 이거는 뭔가 의도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왜 그 부분은 아직 안 나온 거죠 그러면? 네, 관련해서 윤영찬 수석이 어제 밝히기로는요. 해당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거나 해당 부처가 필요하면 감사원에 직무감찰 요청하겠다라는 겁니다. 일단 청와대에서는 여기까지만 이제 조사를 하고 네. 감사원이나 군 감찰로 자체적으로 넘기겠다라는 얘기인데 군 감찰이 가능할까요 이게? 글쎄요, 지금 여전히 한민구 장관이 존재하고 있고요. 또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라인이 살아있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위스모 정책실장만 지금 일단은 담당자 마치 책임자로 나왔는데 한민구 장관은 뭐 했다라는 거예요? 한민구 장관도 있었고 전 안보실장도 있었고 그럼 그 두 사람도 모르게 이 사람이 독자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건지 아니면 삭제 지시만 안 했더라도 어쨌든 알고는 있었던 건지 이런 부분은 아직 안 밝혀진 건가요? 그러면? 네, 어제 청와대의 발표에 따르면 두 사람이 관여했다는 구체적인 지시나 내용이 현재로서는 확인된 바 없다라는 건데 하지만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방부 조직도에 따르면 장차관실 바로 아래에 국방정책실이 있거든요. 당연한 얘기겠죠. 네. 장차관실 있고 장차관실 위에 대통령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장차관실을 건너뛰고 보고한다는 것도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분명히 더 알아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어느 나라 군대인지 정말 예. 황당할 따름입니다. 해명도 정말 이해가 안 가고요. 이거는 청와대도 여기서 만약에 그쳐버리면 이게 청와대도 비난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사안이기 때문에 분명히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국가안보실과 관련돼서 또 다른 뉴스가 있네요. 조금 좋지 않은 뉴스가. 네, 어제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이 사의 표명했습니다. 어제 스스로 물러난 건요, 청와대가 인선 발표한 지 12일 만입니다. 새 정부 들어서는 수석급 임명직 가운데 첫 사의 표명인데요. 청와대는 건강 악화와 시중에 도는 구설 등에 대해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현재 병원에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이분은 정식 임명은 안 됐던 단계인 거죠? 예, 현재 신원조회 절차 거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데도 사실상 근무는 하고 있었는데 자발적으로 물러나는 것 같은데 최근에 뭐 인사검증과 관련해서 청와대에서도 좀 강화를 하고 있고 또 야당 내 공격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럼 걸렸다고 봐야 할까요? 몰랐던 것들이 나오면서. 네, 여성단체가 김 전 차장의 임명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관련된 투서들이 민정수석실로 많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더 심각한 문제가 나오기 전에 자발적으로 물러나는 모양새를 갖췄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이 앞으로는 조금 더 사전에 뭐 좀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임명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저 다음 뉴스는 최순실 재판에 관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K스포츠재단 부장인 노승일 씨가 박근혜 최순실 뇌물재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최순실 씨가 삼성 돈 먹으면 탈이 없다 이런 말을 했다고 최씨 측근에게 들었다고 노승일 씨가 증언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오프닝 하면서 양지 생각으로도 이 말을 인용을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삼성 돈을 먹으면 탈이 없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 맥락을 보면요. 다른 데에서의 뇌물을 받아도 다 문제가 됐지만 삼성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돈을 줬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될 거다라는 전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을 하면서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 이제 그 방법으로 결국에는 삼성이 썼다라는 게 정유라만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다른 6명의 승마 선수가 같이 지원을 받는 것처럼 꾸몄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삼성 돈을 먹어도 탈이 안 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럼 왜 탈이 난 거예요? 정유라만 지원을 했거든요. 정유라만 실제로는요. 그렇게. 그러니까 최순실이 결국에는 너무 욕심을 부린 거네요. 본인도 삼성 돈을 먹으면 탈이 안 날 거라는 걸 알고 그리고 믿고 있다가 너무 믿었던 모양이네요. 네, 굉장히 삼성과의 속칭 협상 과정에서 최순실 씨가 계속해서 쪼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굉장히 무리한 방식으로 직접 계좌에 돈을 쏘아주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계속 무리가 일어나면서 꼬리를 밟힐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참 어쨌거나 정말 우리 글로벌 기업 삼성에 굉장히 실망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저도 실망스럽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제 재판에서 또 새로운 증거도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노승일 씨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최순실 씨 자필 메모 찍힌 5장의 사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네. 그거 가지고 특검과 박영수 변호인 쪽에서 승강이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사진에는 최순실 씨가 직접 작성한 예고협프 승마장 관계자들 명단, 연락처,
그리고 독일 사무실 구성 관련 지시, 독일 홈페이지 제작 관련 지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최순실 씨 손글씨입니다. 근데 이게 왜 검찰에 그전에 조사를 받으면서 제출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걸 가지고 증거로 쓸 수 있다 없다 되게 다툼이 많이 있었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최순실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 최순실 삼성 돈을 먹어도 탈이 안 난다라고 노승일 부장이 얘기했잖아요. 이제 이거는 만약에 이 얘기를 법원에서 증거로 쓰려면 최순실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또 확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승일 부장이 전해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로는 끝이 안 나고 반드시 최순실에게 당신이 정말로 이런 얘기 했느냐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안 나왔다면서요. 네, 어제 피고인 당사자인데 이례적으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는데 구치소에 머물던 중에 어지러움증 증세가 있어서 쓰러져서 허리 부분에 통증이 있었다라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최순실 씨 그동안에 사람이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법정에서 나와서 소리도 지르고 뭐 검사한테도 심지어는 웃지 말라고 따지기도 하고 했다는데 하필 어제 나온 게 그게 정말로 넘어져서 그럴까요? 뭐 네, 취재는 안 됐겠죠. 게다가 내일 또 재판이 있거든요. 네. 내일 재판 나오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금세 나올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유달리 어제만 재판에 나오지 않은 겁니다. 김 기자 넘어져서 꼬리뼈 다쳐본 적 없죠? 예, 요추 꼬리뼈 부분 다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하루 만에 낫지는 않아요. 절대로 제가 경험이 있는데 움직이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게 만약에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다친 거라면 절대로 하루 만에 낫지 않았는데 참 신기한 사람이네.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장 기자들 사이에서도요. 노승일 부장이 불편해서 안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격수 중에 저격수였기 때문에. 좀 다음 뉴스가 이게 참 국민들 입장에서는 보기 좀 안타까운 뉴스네요. 네, 박영수 특검팀의 입 역할, 그러니까 대변인 역할을 했던 이규철 전 특검보가 동생 신동빈 롯데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형사재판 변호인을 맡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동빈 지금 부회장 롯데 부회장이죠. 부회장 같은 경우는 검찰에 의해서 뇌물죄, 뇌물공여죄로 그러니까 구속은 안 됐지만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랑 똑같은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네, 중인데 그렇죠. 형인 신동빈 일본 롯데의 회장을 이규철 특검보, 전 특검보가 맡았다는 거잖아요. 예, 변호인 단에 들어가게 된 건데요. 이게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검팀이 롯데그룹의 최순실 지원 문제에 대해서 수사 검토했고요. 그리고 또 이른바 뇌물공여 혐의 수사 대상으로서 삼성, SK, 롯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 사정 잘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일단 혐의 자체는 다르긴 합니다. 형인 신동주가 받고 있는 혐의가 동생과는 다르긴 한데. 네, 횡령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롯데가 경영권 분쟁을 벌이면서 이제 동생이 형한테 실제로 일본에서만 있고 한국 내 롯데는 관여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한 40억 원가량을 급여로 줬기 때문에 이게 횡령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검찰에서 보고 기소를 한 거라서 정확하게 겹치는 사건은 아니지만 어쨌든 국민들 보기에는 지금 때가 때이고 워낙 이규철 특검보가 정말 화제가 됐었잖아요. 이제 굉장히 인기의 중심이었죠. 그러니까요. 뭐 패션 같은 것들이 소개될 정도였기 때문에 저도 변호사라서 이제 뭐 약간 사정을 설명을 해드리고 싶긴 합니다만 국민들 보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것만은 어쩔 수가 없고 조금 더 신중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세월호에서도 또 뉴스가 전해졌죠? 네, 세월호 현장 수습본부는 옷과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유전자 감식한 결과 일반인 미수습자 이용숙 씨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미수습자 9명 가운데 지금까지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단원고 조은하 양, 허다윤 양, 고창석 교사, 그리고 이영숙 씨 4명입니다. 이분이 발견되신 거는 그럼 예상했던 지점인가요? 세월호 내에서는? 네,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영숙 씨라는 것이 추정이 가능했던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명확한 조사를 위해서 DNA 검사까지 나오고요. 이번에 이영숙 씨라고 밝혀진 겁니다. 그렇군요. 안타까운 가운데서 또 수습을 했으니 어쨌든 다행입니다. 네, 이게 경찰이 이제 인권경찰로 다시 태어나야 될 시점인데 조금 그렇지 못한 모양이에요. 네, 살수차와 관련해서 경찰이 참수리차로 고쳐 부르겠다라고만 밝혔고요. 직수살수에 대해서는 인권이나 여당에서 하지 말라고 권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그 물대포 이런 거 쏘는 거잖아, 속칭으로. 그렇죠. 그게 이제 살수차라고 하니까 무슨 킬러도 아니고 이상한 어감인 건 맞는데 그 이름만 참수리로 바꾸면 뭐가 달라지나요? 참되게 물을 이용한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바꿨다는데요. 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안 바꾼다는 게 물을 직각으로 바로 사람에게 쏘는 것을 금하라고 했는데 그건 안 받아들이고 이름만 바꾼 거잖아요. 그렇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비판을 아주 많이 받았던 문제로 지적되어 바가 있습니다. 아니 이거를 받아들이면 수사권까지 주겠다고 경찰이 가장 큰 수건을 지금 해결해 주겠노라고 대통령이 공언까지 한 상황인데 그래도 물을 쏘겠다라는 심산이 뭔지 정말 차려준 밥상을 걷어차는 건 아닌지 좀 답답하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 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모닝똥? 자긴 사치였죠. 내가 토끼인지 토끼똥이 나인지. 내가 변을 본 것인지 변을 당한 것인지 나는 바나나이고 싶다. 간혹 구렁이이고도 싶다. 아, 큰일 났네. 이거 이러면 다 죽어. 미궁 장사랑!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이 찾아드립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4기의 추가 반입 보고 누락과 관련해서 청와대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국방부 정책실장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보고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보고를 하지 않은 겁니다. 비공개로 하기로 한 미국과의 약속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사드 특히 간사를 맡고 있죠.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방금 이제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청와대 조사 결과가 결국에는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 미군과 비공개하기로 약속을 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드 보고를 누락했고 그런데 추가 반입 내용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보고를 했다. 이렇게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탄핵 정국에서 그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대행에게는 보고했고 국민에게 직접 그 대통령의 권력을 부여받은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예. 이게 그야말로 군 통수권자를 완전히 무시한 그런 행태로밖에는 볼 수 없다라는데, 근데 국방부 정책실장이 이거를 결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권한이 있을까요? 이게 청와대 발표가 조금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뭐 청와대 발표를 이제 믿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지만 저는 이 그 보고서 누락 문제는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뿐만 아니라 몇몇 국방부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예, 예. 네네. 근데 이제 국방부 관계자들이 또 한민구 국방장관도 있고 또 김관진 전 안보실장도 있고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도 누가 주도권이 있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은 뭐 두 사람 다 관련이 됐다고 보시는 걸까요? 아니면 물론입니다. 예. 국방부라는 체계가 잘 아시다시피 상명 하복의 체계인데 만약에 김관진 전 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그 보고서 내용을 몰랐다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몰랐다는 것도 문제고 알았어도 문제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그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몰랐다면 군 지휘 체계가 엉망이 됐다는 거고 알고도 그냥 묵인했다면 역시 이것도 소극적인 집안 항명에 가까운 것이고 그렇게 돼버리는 그렇습니다. 그런 선이고. 네네. 그럼 아니 저는 이제 의아한 게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보고가 됐으면 네. 황대행이라도 새 정부에 이거를 알려줬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까지도 드는데. 그러니까 모든 그 사드의 도입부터 전개 과정, 배치 그 과정이 모든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굉장히 의혹이 많다 보거든요. 특히 그 많은 불법을 저지르면서 그 대선 2016년도 당시만 해도 2017년도 연말에 배치하겠다는 사드를 그 대선 전국, 조기 대선 전국과 맞춰서 올 4월달에 알박기식으로 배치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과정에 대해서 당당하지도 못하고 떳떳하지도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이것을 은폐해서 좀 축소하려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더 놀라웠던 게 국방부가 사드 환경 영향 평가를 회피하려고 이게 뭐 부지를 이상한 모양으로 쪼개서 제공을 했다 그런 뉴스도 나왔네요. 그거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저희가 야당 시절에도 국회에서 환경영향평가 회피하지 말고 그거 당당하게 받아라. 제가 긴급현안 질문, 국회 긴급현안 질문에서도 한민국 국방부 장관께 직접 제가 질의했었거든요. 예, 예. 그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것이냐. 예. 받겠다고 또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환경부랑 협의하고 있다고 했는데 예. 다음 날 제가 환경부에 자료 요청을 했더니 국방부와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뭐 협의는 전혀 없었다라는 또 입장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국회를 정말 기만하고 국민은 지금 다 속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정규 환경 영향 평가가 아니라 간이한 방법으로 받으려고 부지 규모를 축소해 버렸다라는 게 결국 이제 결론이었던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의원님께도 제대로 보고가 안 된 걸로 보이는데. 아니요, 제가 그때 질의 때도 전략 영향 환경 평가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고요. 예, 예. 그 롯데 성주 골프장도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부지를 공유했을 때 현금 보상을 해주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롯데 측의 그 성주 골프장과 토지 막교환이라는 아주 이례적인 방법을 썼잖아요. 예. 그것도 결국은 그 국회 비준을 받지 않기 위한 하나의 편법이에요. 네, 지금 33방
제곱미터 그것도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받기 위한 하나의 편법이었거든요. 그것 자체가 이미 편법이었다라는 건데 더 그러니까 모든 과정이 편법이었죠. 어쨌든 그러면 뭐 정부는 다시 규정대로 원래대로 환경 영향 평가 하겠다 이런 방침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하고 합의된 어떤 최소한 원래 뭐 올해 12월까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이게 어그러지게 되는 상황 아닌가요? 그럼 어떻게 돼야 네, 될까요? 조금 이제 절차상에도 문제는 있지만 이제 이 문제는 사실 외교적인 문제보다는 우리 대통령께서 국내법 위반에 대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저는 지금 이런 절차 과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를 삼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민주주의가 굉장히 성숙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밟는다는 것은 아마 우리의 입장을 굉장히 존중해 줄 것이라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측이 일단 표현은 그냥 이해한다 정도로만 나왔거든요.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해한다는 게 외교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냥 알겠다. 뭐 좀 이렇게 딱히 뭐 지지한다 이런 또 표현은 아니다. 그래서 미국도 어쨌든 반갑게 받아들이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분석들도 좀 하더라고요. 기여를. 하지만 어저께 그 제임스 싱 미국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장도 아마 우리 정의용 청와대 국방부시장 만나서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뢰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또 신뢰한다는 말도 덧붙이긴 했죠. 네, 저는 그것은 미국에서는 최대 예의를 갖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드라는 무기 체계가 미국 무기 체계고 또 MD의 편입 과정이라 볼 수 있는데 아무리 우리의 입장을 존중한다 해도 미국이 뭐 지지한다, 응원한다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하지만 자국의 입장도 있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제 절차적인 우리 과정을 이해하고 신뢰한다는 것은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아주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입장과 관련해서 또 하나 좀 드는 생각이 원래 이제 김 의원께서도 처음에 이 사건 사드 보고 누락기 문제가 됐었을 때 이거는 청문회까지도 해야 되는 사안이다라고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하셨다가 아무래도 뭐 외교 갈등이나 이런 것이 좀 우려가 되셨는지 조금은 주춤하셨고 일단 청와대 그 조사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할지 좀 방침을 정하자 이렇게 좀 입장을 선회하셨는데 이제의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저는 절대 주춤하지 않았습니다. 주춤하지 않았고요. 네, 조금 신중한 거는 신중하셨다. 6월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으니 그래도 이제 대통령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한번 지켜보고 우리가 또 다시 행동을 해야 된다 보지만 지금 이제 저는 사드 정계 과정과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 보거든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모든 과정을 다 은폐하고 투명하지 않게 이제 진행해 왔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에서 어저께 보고서 누락 1차 발표가 있었고 또 제조사가 들어가잖아요. 네, 제조사가 들어가고 이제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환경부 장관, 기재부 장관이 이제 임명돼서 이분들이 아마 이제 하나하나 이제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사드를 전개했던 그런 자료에 대해서 많이 좀 저는 공개할 거라고 봅니다. 이제는 그렇다 보면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사드가 군사적인 실효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국방부에서 검증을 할 것이고요. 또 환경부에서는 왜 환경 영향 평가를 이행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아마 좀 검증을 할 것 같고 기재부에서는 토지를 부여했던 그런 과정의 불법성에 대해서도 바로 잡을 것이라 보고요. 또 외교부에서도 지금 저희가 많은 의혹을 지금 갖고 있는 이면 합의 문제, 사드에 대한 비용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하나하나 진실이 나오고 국민들이 그 과정 속에서 의혹에 대해서 궁금해하신다 그러면 야당에서도 아마 지금 청문회에 대해서 약간 좀 소극적인 반응이지만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야당에서도 청문회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 부처들이 앞으로 좀 바뀌어서 해줘야 될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국회에서는 국회 비준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야당에서는 또 이게 애초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니까 비준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반론도 나오고 있어요. 이건 비준 사항으로 계속해서 밀어붙이실 생각인가요? 저는 야당이 매우 사대주의적인 발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교안보 문제는 우리의 국익을 놓고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다시 언급하지만 사드의 군사적 실효성이 미국 내에서도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무기체계거든요. 실전 배치가 한 번도 되지 않았던 무기체계고 또 주변 국가와의 갈등도 좀 최소화시켜야 되고 또 국민 통합도 위해서라면 국회 비준을 통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하나 조정해 나가는 것이 좀 맞다고 보죠. 당연히. 사드를 찬반을 저가 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사드라는 것은 국가 예산이 들어가고 또 근데 우리나라 국방에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이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한다는 것을 저는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아까 이제 사대주의라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그러니까 야당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이게 결국에는 한미동맹 균열을 부르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으시겠죠?
지금 저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한미 동맹 관계는 더 강화될 거라 보거든요. 오히려, 예. 네네, 강화될 거라 보는데. 어떤 측면에서 예. 그렇게,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분명한 것은 민주적인 절차를 밟는 문제, 그러니까 예. 사드의 전개 도입 과정에 대해서 국내법을 위반했는지, 또 이것에 대해서 민주적인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 국민이 볼 때도 매우 긍정적으로 볼 겁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아주 성숙한 나라구나. 예. 그리고 주권 국가인 대한민국에 대한 위상도 더 올라갈 것이고요. 예. 오히려 박근혜 정부에서 이 사드를 아주 졸속 배치하고 그런 것은 저는 미국 그 당시 오바마 정부에서도 굉장히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 어떤 절차와 민주적인 과정이 없는 나라라고 저는 아마 비아냥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네. 네. 오히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신뢰도 같은 것들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요. 예, 그렇게 네네. 보시는 거군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정상회담 때도 많은 옵션을 가지고 네. 외교적인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아마 정상회담을 통해서 저는 그 양국 간의 그 동맹 관계가 더 강화될 수 있다라고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그게 훨씬 더 우리 국익을 위해서나 또 한미 관계 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진정한 의미였던 사드 배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었습니다. 문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김호준 공장장은 고기 원푸드 다이어트 하러 가신 거죠? 예, 어디로 가는지는 솔직히 제가 잘 모르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봐왔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이 찌긴 쪘습니다, 정말로. 이 기회에 양지열 변호사님으로 진행자 바꿉시다. 이거는 제가 고른 건 아니고요. 제작진에서 저한테 읽으라고 보내준 거기 때문에 사실 김어준 공장장을 대체할 사람은 없다는 것을 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 매끄럽네요. 갈수록 일치월장하십니다. 공장장님 뿌듯하겠어요. 그 사람이 뿌듯하거나 말거나 저는 상관없습니다. 예, 여기까지 문자 읽어드렸고요. 또 많은 문자 민심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난 2일 제주에서 발견된 AI가 전염력이 아주 강한 고병원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원희룡 제주지사 연결해서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걱정이 좀 많으시겠네요. 예, 우리 그러게요. 비상 상황입니다. 네. 예. 지난 2일에 최초로 의심 신고를 했던 게 이제 제주시 이호동에서 토종닭 7마리. 그랬다가 정밀 검사를 한 결과 H5N8 이게 이제 고병원성 병으로 병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 AI로 확진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AI는 다른 것보다 초기 방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는 어떤 것들을 하고 있고 또 현재 살처분 현황은 어떤지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닭이 제주에서 발병을 한 건 아니고요. 예. 그 5월 20일 전으로 이미 그 군산에서 발병이 돼 있는 거를 전국적인 이동 제한이 풀리니까 제주의 그 소규모 농가가 군산에 가서 이걸 사왔어요. 예. 그래서 5월 27일 날 이 재래시장에서 제주도 곳곳으로 몇 마리씩 팔려 나갔는데 그 폐사를 하다가 아무래도 이 농가에서 이상하다 그래서 6월 2일 날 신고가 돼서 최초로 우리 당국이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저희 예비 검사를 해보니까 그날 저녁에 양성 반응이 나와서 확진은 어저께 나왔습니다. 6월 5일이지만 기다리면 이거는 확산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6월 3일 날 그 신고한 농장과 인근 반경 3km까지 한 10,000여 마리 이상을 70명을 투입해서 즉각 그 예비적인 살처분까지 전부 마쳤습니다. 그래서 신고된 그 주변에는 살처분 이미 다 끝났고요. 근데 그 전통시장에서 팔려 나간 게 한 200여 마리가 이 팔려 나가서 이걸 추가 신고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문자 메시지나 그 TV의 그 자막 이걸 통해 가지고 신고를 그 전 도민에게 권유를 했는데 그 폐사가 있었던 10여 군데의 농가에서 그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살처분을 다 끝냈습니다.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요. 예. 그래서 현재로는 이 폐사한 닭이 있는 그 농가에 대해서는 이미 제주에서는 살처분은 다 끝났고, 근데 그 사이에 폐사된 그 오골개와 혹시 그 기존에 있던 닭들이 섞여서 지내면서 바이러스가 옮겨갔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그 살아있는 닭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닭의 그 항문의 분비물을 검사를 해서 바이러스가 양성이 나오면 역시 그 주변 3km를 전부 살처분한다는 전제하에 지금 이 검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추가 발견은 없습니다만은 이번 주가 고비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전 역량을 투입해서 그 행방을 찾고 그 간이 검사하고 혹시 그 양성이 나오는 즉시 살처분할 수 있는 현재의 태세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그 키우는 농가에서도 굉장히 걱정이 많고 뭐 지사님이나 공무원분들 다 같이 지금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신 상황으로 들리네요. 지금 보니까 이게 육지에서는 사실 이번에 AI가 발생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이번에 드러나기 전에 도축이 됐다라면 그거를 반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제주도에서는 AI 발생 이전에 도축된 것도 반출을 금지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예 제주산 가금류를 밖으로 못 나가게 반출 금지 조치를 한 이유도 그럼 이런 예방적인 조치의 하나로 봐도 될까요? 사실 그 발생 이전의 도축이라는 것은 예. 발생은 신고됐을 때를 지금 기준으로 하는데 이미 발생됐다가 사후에 신고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저희가 우선 그 초기 단계에 선제적으로 그 최고로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농림부와 협의를 해서 일단 기존에 도축된 것도 육지 반출을 일단 금지를 해놨는데요. 예. 일단 이 부분이 과도한 피해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급적 긍정적인 방향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중으로라도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면 푼다든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농민들 입장에서는 또 이게 엄청난 충격으로 경제적인 피해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고 계신 것 같고. 예, 기존의 거래 관계에 납품하기로 했는데 당장 차질들이 생기면 신용이라든지 이런 타격 때문에 걱정하시는 건 당연하죠. 근데 아무리 그 경제적인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바이러스의 그 닭이 소량이 그 반적이 전파가 되더라도 통제 밖으로 나가면 전국이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요. 더군다나 이번에는 이제 이게 외래에서 유래된 게 아니라 우리 토종화된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제주도에서 사실 그 가금산물 반입 금지 해제 조치한 게 5월 13일이더라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더 어떻게 보면 유지가 됐었으면 이런 일이 없을 수도 있었는데 혹시나 이 그동안 청정 지역이었던 제주가 이 반입 금지 조기 해제 때문에 혹시 이런 피해를 입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또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가 볼 때는요 결과론적으로 하는 얘기고요. 예. 이미 전국적으로 4월 4일 이후로 추가 신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났고 또 이제 기온이 올라가면 그 조류독감이 거의 없었던 그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해제를 했기 때문에 제주도도 따라서 당연히 해제를 한 거지. 전국적으로 해제했는데 제주도만 한 달 더 한다든지 이렇게 할 근거도 없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그동안 한 번도 뚫린 적이 없던 제주가 청정지역이 뚫린 게 저희는 너무 통탄스럽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사실 그 군산의 농가가 5월 20일 전으로 폐사 현상이 있었는데도 숨긴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사실은 저희가 그 이제 많은 의혹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또 별도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사가 있어야겠죠. 중앙정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제주는 이제 그 육지보안은 이제 또 섬으로서 떨어져 있는 그런 여건도 있고 하니까 독자의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그 기준에 그 검역 필증이 없으면 저희들이 받지 않는다든지 전국적으로 해제 여부에 관계없이 그런 제도 개선에 대해서 현재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독자적인 제주도만의 계획도 세우고 계신데 그래도 또 중앙정부와 협조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 혹시 이제 바라는 점 같은 건 없어요? 예, 우선 오히려 이 AI에 대처했던 경험은 다른 지자체나 그 중앙정부가 더 많죠. 이번에는 이제 추가 신고가 없으니까 해제됐는데 일부 그 농가, 그 육지부의 농가에서 폐사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전국으로 판매를 했던 데서 물론 다른 증상으로 오인을 했다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조사해봐야 나오는 거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그냥 여름이 되면 이게 AI는 끝난다. 이런 그 과거의 경험에 기초한 이런 걸 가지고 하지 말고 한 단계 더 엄격하게 새로운 매뉴얼을 짜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약간 좀 방심했죠, 사실 중앙정부에서. 네네네, 그렇습니다. 아마 미처 예상을 못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 군산의 농가에서 일어나는 그 폐사 현상이 설사 다른 증상으로 그 오진이 났다 하더라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 감독 체계가 작동이 됐다면 사실 그 지역을 그 비상을 걸고 바로 그 추적이 나섰다면 지금처럼 한참 일주일이나 지난 뒤에 제주에서 신고가 돼서 이제 전국에 비상이 걸리는 이런 그 뭐랄까 시차 손실은 없었겠죠. 아무튼 결과론이고요. 현재로는 아무튼 저희는 졸지에 지금 살처분을 하면서 지금 예비비를 긴급 투입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무튼 그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인 지원이라든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지사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상황이겠네요. 얘기를 조금 소재를 달리해서요. 지난주 3일에 걸쳐서 제주 포럼을 여셨다고 하는데 올해로 이게 12번째 행사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제주 포럼 얘기도 좀 해주시죠. 좀 좋은 얘기도. 예, 제주
포럼은 우리가 그 2001년도에 그 외교부와 제주도가 예. 그 평화의 섬 제주를 국제적으로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포럼을 하자 그래서 평화 포럼으로 만들어져서 예. 12번째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국제적인 그 주목을 끌고 국제적인 그 네트워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외교 안보, 국제적인 이슈에 중점을 둬야 되고 한편으로는 제주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이 외교 안보 그 자체는 좀 딱딱하고 너무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연결시킬 수 있냐 이게 늘 이 조화를 시키는 게 고민이었는데 예. 이번에 저희 그 제주 포럼은 이런 점에서 몇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우선 평화를 예. 전쟁에 대한 평화, 폭력에 대한 평화뿐만 아니라 자연을 지키는 자연과의 공존, 생태 평화죠. 예, 예. 그리고 에너지로 석유나 화석 연료로 이 오염과 서로 전쟁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그 에너지가 아니라 예.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같은 에너지 평화에 기초한 평화 산업 이렇게 하면서 제주가 가고자 하는 카본 프리 아일랜드 예. 그리고 유네스코 환경섬 그리고 예. 제주의 어떤 다양한 그 공존과 다양성의 문화 이런 부분들을 평화의 개념으로 저희들이 승화를 시켜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국제사회에 메시지를 던지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신선하고 의미 있게 좀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예. 특히 이번 제주 포럼에서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이 된 제주 해녀 그리고 이제 국가 추념일이 된 4.3 예, 예. 이런 세션들을 최초로 도입을 해서 예. 국제적인 지성들과 그 활동 단체들이 모여서 제주의 4.3과 제주 해녀를 통해서 평화 그리고 세계의 어떤 그 예.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는 장을 만들어서 예. 나름대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 도중에 이제 4.3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제 정말 아픈 역사이고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주 4.3에 대해서 이제 진상규명이나 국가적인 책임도 다할 것으로 밝혔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대도 크시겠어요? 물론입니다. 그동안 4.3도 참 감히 말도 못하던 그 탄압의 시절도 있었고요. 예, 예. 이제 특별법 제정된 이후에 우리 평화공원도 만들고 그 희생자 신고해서 추념일까지 만들어졌습니다만은 이제 뭐 배보상 문제라든지 그 추가 희생자 인정이라든지 이런 과제들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매우 좀 그 종합적이고 그 진취적인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예. 그 실천할 것으로 제주도민들은 믿고 있고요. 예, 예. 또 그렇게 돼서 4.3을 상생과 화합으로 국가가 나서서 이것을 아픔을 씻어 주어야 미래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제 미래에 관한 말씀하셨고 지금은 이제 제주도를 훌륭하게 이끌고 계시지만 중앙 정치에 오래 몸을 담으셨잖아요. 네네. 예.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한 달 됐는데 이제 제주지사로서 꼭 자치단체를 이끌고 있는 입장이니까 또 비교도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국민들이 그 박근혜 정권 특히 탄핵 이후에 답답했던 그런 점들에 대해서 이 탈권위적인 행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계속 누적돼 있는 그런 갈등이나 국민들이 그 지지도가 높고 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실천 의지를 그 보여주는 모습들에 대해서 기대도 뜨겁고요. 그게 현재 기대 내지는 긍정평가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정권이라는 게 그 워낙 책임도 많고 현실이 녹록지가 않기 때문에 가다 보면 비도 맞고 바람도 맞고 하는 거겠지만 그 지금 이대로 끝까지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이 성공을 한다는 것은 나라가 잘 된다는 것이고 국민이 그동안 그 가슴속에 있던 답답한 소망들을 이루어 나간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저희는 뭐 당이나 이런 걸 떠나서 정말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중앙정부가 잘 돼야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또 상부상조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의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원희룡 제주지사셨습니다. 새벽 2시에 깨어났나? 딱히 고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나? 새벽 6. 아우 이 인간이 잠도 못 자게 화장실을 뜨락거려. 남성 활력과 전립선 건강. 하루 한 알로도 충분합니다. 소팔메토, 옥타코사놀, 아연, 비타민 A, D, E까지 하루 영양 기준치 100%를 꽉 채운 메가셀 남자의 활력. 지금 바로 인터넷 검색창에 메가셀 남자의 활력을 검색해보세요.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태극기와 십자가의 동맹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끼는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는 민주주의를 싫어하는지 아예 관심이 없는지 아니면 기독교도 민주주의를 지지하는지 답답하고 궁금한 시민들에게 호모 요쿠스의 저자 이병주 변호사가 시원한 질문과 명쾌한 답변을 제시합니다. 박근혜 사태와 기독교의 문제, 기독교인들에게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도서출판 대장간. 김치는 맛있어야 한다. 아주 화끈하게 100% 국내산으로 16년 전통으로 햇섭 인증으로 화끈하게 맛있다. 화끈하게 통한다. 화통김치. 배추김치, 알짜김치, 총각김치, 깨들김치, 깍두기도 화통. 검색창에 화통김치. 아우 맛있어. 소설가 황석영입니다. 6월 항쟁 30년이 되는 6월 10일 저 황석영이 마침내 출감합니다.
시간의 감옥, 언어의 감옥, 분단된 한반도라는 감옥에서 저는 언제나 자유를 갈망해왔습니다. 금기의 억압이 있다면 작가는 그것을 깨트리고 확인해야만 합니다. 역사를 바꿔낸 위대한 시민들께 제 이야기를 바칩니다. 황석영 자전 수인 문학동네. 김어준의 뉴스공장. 예, 이 코너 이름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뭐 한두 마디 말로 이분을 정의하기가 어려워서 아마도 이름을 짓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화요일의 데이트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자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어준 공장장이 일주일간 휴가를 갔습니다. 사실 이제 문자도 막 보내주시는 게 총수 안 나오는겨, 김어준 어디 갔노, 나와라, 뭐 이런 식의 문자도 들어오고 있는데 네. 공장장 없는 동안 혹시라도 뭐 불편하셨던 거 이번 기회에 좀 마음 편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총수가 유럽 쪽으로 갔다고 하는데 공장장이 뭐 최순실 돈 찾으러 갔을까요? 아, 그렇습니까? 공장장 지금 없기 때문에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제가 그 공장장을 처음 본 게 거의 20년 다 돼 가거든요. 15년 전인가 그 딴지일보 처음 할 때 홍대 앞에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그때에 비해서 용모가 많이 이렇게 개선됐어요. 개선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인간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앞으로도 더 개선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일반적인 사회적 인식과 정반대되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게 굉장히 개선됐다는 거죠. 지금 그게 개선된 그래서 겁니까? 예. 본인도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더 개선될 수 있다는 거죠. 전혀 뜻밖의 말씀을. 스위스 갔다는 소문도 있던데. 예. 돈을 찾으러 간 건지. 아니면 쓰고만 올 것인지. 그건 이제 갔다 온 뒤에 한번 보고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웃으면서 시작을 했지만 사실 오늘이 이제 제62회 현충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오늘 대표님도 현충원 네, 저도 이 방송 마치고 또 현충원에 가서 또 추모의 참배를 또 해야 되겠죠. 예. 사실 지난 뭐 박근혜 정권에서도 그랬었고 이제 보수 정권에서 안보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면서도 방산비리라든가 이런 끊임없는 안보 장사도 끊이질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현충일의 정신에 가장 반하는 일들도 많이 벌어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예, 이 뭐 상징적으로 보자면은 이 오늘이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추념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평시에 이걸 다루고 있는 부처가 보훈처거든요. 근데 이제까지 보훈처 그 수많은 이제 그 보훈 가족들이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훈처장이 차관급이었어요. 지금 이번 정부 들어와가지고 정부 조직법을 지금 개편하고 있는데 그 어제 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은 이번에 보훈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서 물론 그것이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이 보훈 문제를 또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에 대한 우리 국민적 예우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나의 어떤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현충일이기도 하고 사실 국민들은 보면 저도 이제 국립묘지를 가고 그럴 때 보면 묘비들 보면 항상 가슴이 먹먹해지고 그렇거든요. 근데 국민들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희생을 했는데 정작 높은 분들이 그런 자세가 있느냐. 이번에 사드 보고 누락이 있었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어제 발표하기로는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뭐 그렇게 보고를 누락했다. 그래서 일단은 직무 배제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보고 누락 경위 같은 것들이 미국하고 비공개 합의를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 이거 자체가 굉장히 석연치가 않아요. 미국하고 비공개라는 건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 얘기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렇죠. 예, 언론에 얘기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지난 정부의 황교안 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미국의 당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기밀을 갖다가 함께 다뤄야 될 어떤 그런 직속 상관들에 대해서도 감췄다는 거죠. 정파적으로 감췄다는 거죠. 정치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의도가 대단히 불순하고 그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그 행위죠. 자기 임무를 위반한 거죠. 그래서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선에서 이렇게 끝날 문제는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좀 미국을 의식해서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한민구 국방장관이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사실은 나아가서는 환경 권한대행에게 보고는 했었다고 하니까 하다못해 황대행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정권 2학기에 이런 부분을 알려줬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예, 그걸 뭐 당연하고요. 못했다면 그걸 이어받아서 해야 될 사람이 이제 한민구 장관이죠. 왜냐하면 김관진 안보실장은 이미 그만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한민구 장관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이제 애초에 그 문서를 갖다가 실무자에게 그 삭제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국방정책실장인데 그 삭제된 문서를 본 사람은 또 한민구 장관 아니겠습니까? 봤다는 거잖아요. 분명히 보고 본인도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했기 때문에 통과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참. 이번에 또 사드와 관련돼서 얘기 나온 게 꼼수 논란이 참 끊이질 않는데 환경영향평가도 이게 뭐 피하기 위해서 33만 제곱미터
이거를 밑으로 설계하면서 무슨 말발굽 모양으로 땅 모양을 만들어 놨다고요. 이렇게 해서 간이 통과를 시켰다고 하는 건데 만약에 이런 부분을 다시 한다면 사드 배치가 지금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뭐 사드 배치를 매일매일 해 뭐 꼭 한다기보다는 일단 이미 그 발사대 2대가 현재 배치돼 있고 레이더는 그 현재 지금 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 4개의 발사대가 지금 배치가 안 된 상태이고 부지는 사실은 확정은 됐지만 조성은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앞으로의 어떤 그 공사가 필요한데 이런 걸 하기 전에 즉 배치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기 전에 완료하기 전에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되고 그거는 전체 부지된 평가여야지. 70만 평방미터 넘죠, 사실은. 그걸 갖다가 이렇게 용이하게 타고 넘기 위해 가지고 잘라가지고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눈속임을 갖다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제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제대로 한다면은 그 뒤인 필요성은 다시 별개의 문제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할 것 같고요. 방위비 분담금을 사드 비용으로 또 쓴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위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있고 미국이 쓸 수 있는 우리가 내는 돈을 미국이 쓸 수 있는데 그 돈을 다시 사드 비용으로 전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사드 비용을 사실상 부담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게 지금 적절한 상황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이게 계속해서 미국이 이걸 핑계로 해서 뭐 비용을 올릴 그런 뭐 이 문제 아니더라도 방위비 분담금을 갖다가 올리려고 하는 그런 트럼프 정부의 여러 가지 시도가 이렇게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예를 들면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서 방위비 분담금을 적게 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특히 GDP 대비해가지고 제일 많이 내고 있고요. 아니, 땅값만 해도 얼마인데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지금 토지가 공개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그 비용을 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죠. 다른 나라들은 그 비용을 내기도 하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공짜로 땅 쓰게 하는 것까지도 다 비용으로 계산을 해서 사실 해버리면은 지금도 많이 부담을 하고 있고 거의 한 20년 사이 지금 15년 사이에 우리가 내고 있는 지출하고 있는 방위비가 그 방위비 분담금이 2배로 늘었어요. 그렇게 계산하면 솔직히 우리가 뭐 15년 사이에 월급이 2배로 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생각하면 많이 지금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드 관련 문제는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하고요. 국회 상황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내일부터 이제 정말로 국회가 뜨거워질 것 같은 게 당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일단은 정의당 내부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뭐 누구라도 공정하게 정말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어떤 의혹이 있는 양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하나하나 낱낱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여다봤는데 사실 공직 후보자로서 이렇게 그 청문회에 올라서는 사람들 중에서는 꽤 좀 상위급이 아닌가. 상위급이다. 예. 그래서 소문은 무성했지만은 별로 먹을 게 없는 잔치처럼 별로 문제점들이 드러나지 않아서 저희들을 볼 때는 물론 이제 완벽하게 어떠한 법률도 위배된 바 없는 건 아닙니다. 주민등록법 위반한 점도 있는 것이고 다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그게 이제 불법성의 어떤 정도라거나 또는 그 고의성의 문제라거나 반복되었느냐의 문제라거나 문제가 심각하냐 등등을 살펴봤을 때 적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거를 국회 일정 거부까지 하겠다, 보이콧하겠다, 일방적으로 만약에 강행을 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유한국당의 이런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실 수 있어요? 예, 뭐 자유한국당이 자기들의 생각을 갖는 거에 누가 뭐라고는 할 수 없었는데 문제는 뭔가면은 국회가 자유한국당만으로 구성된 게 아니잖아요. 그거야 그렇죠. 제1 야당이니까 어찌됐든. 제1 야당이지만은 지금 국회의 그 의석의 3분의 1만 차지하고 있을 따름이고 나머지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4당의 경우에 찬성하는 당도 있고 그 좀 반대하는 당도 있지만은 일단은 청문회를 열어가지고 통과를 시키자라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거든요. 그럼 3분의 2가 자기하고 견해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3분의 1을 견해를 가지고 있는 쪽이 국회를 보이콧한다? 만약 자기하고 견해가 같으면 나머지 부분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를 때는 안 할 거면 어느 경우든 3분의 1의 견해가 우선적으로 반영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억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럼 작년에 우리 국민들이 그 총선을 왜 했습니까? 국민들이 총선해가지고 그 당을 3분의 1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뜻에 따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그런데 이낙연 지사 인준할 때는 아예 또 국회 들어가지도 않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김상조 때리기를 하는 게 뒤에 재벌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눈다는 그런 것까지도 언급을 했어요. 물론 이제 자유한국당은 뭐 이거 명예훼손이다라고 맞서고 있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정말로 재벌을 비호하기 위해서 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를 때리는 게 이게 가능한 상황입니까? 국회가? 자유한국당이? 이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 제기되는 의혹들이 실제로 다른 공직 후보자들에 비해서도 굉장히 이제 좀 작은 의혹들인데 이걸 갖다 굉장히 크고 강하게 이렇게 소문난 잔치처럼
이걸 몰아치는 것은 그 진짜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문제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낭만시키거나 예. 아니면 앞으로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의 그 활동을 갖다가 제대로 못하게끔 상책위를 많이 내자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예. 의혹이 있는데 저는 그 의혹이 근거가 없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유한국당에게 재벌은 오랜 고객 아닙니까? 그리고 주요 고객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이 두 집단이 하나의 경제 권력이고 하나는 정치 권력인데 예. 오랫동안 협치를 해온 거 아니에요? 아. 예. 이 자유한국당 이 협치를 우리가 좀 학술용어로다가 정경유착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연결돼. 그리고 이 협치의 가장 잘못된 어떤 그 사건이 바로 박근혜 국정농단이 뭡니까? 자유한국당이라는 정치 권력과 새누리당이었을 그리고 때. 정경련이라는 그 재벌 당신은 물론 새누리당이었습니다만은 그의 어떤 잘못된 만남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다가 생긴 사고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유한국당이 분명히 알아야 될 그 자유한국당의 오랜 고객 그리고 협치 관계 그 내연의 관계인 정경련 그 정경련이 국민들에서 지금 해산 요구를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 마당에 이제 이 오랜 고객과의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이 관계를 끊지 않는다면은 자유한국당도 정경련과 함께 해산당할 것이다. 협치가 여소야대 정국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과 지금 정경련이 재벌들이 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를 이루고 있는 다른 정당들과 협치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정경련하고 협치하고 있는 거죠. 오늘 크게 한 수 배웠습니다. 지금 근데 이런 분위기에서 사실은 이제 정의당의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는 어쨌든 더불어민주당과 많이 뭐 그 결을 같이 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게 아니고요. 더불어민주당과 결을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상식과 결을 함께 예, 역시 노회찬 의원이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게 왜 이런 말씀을 꺼냈냐면 그런데 자유당 어쨌든 정의당과 민주당이 있는데 캐스팅 보트를 결국 쥐게 된 게 양쪽에 이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있다 보니까 국민의당이란 말이에요. 근데 국민의당이 바깥에 공식적으로 내놓는 의견과 또 내부에 예를 들면 박지원 전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의 목소리가 달라요. 이건 어떻게 가야 될까요? 국민의당은? 예, 저는 뭐 이번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박지원 전 대표나 김성식 그 정책위 의장 이런 분들이 좀 국민들의 상식을 좀 반영하는 발언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분들이 상식이라는 거. 예, 그리고 아직 이게 확정이 된 거 아니죠. 내일 그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 뭐 큰 문제가 없으리라. 오히려 국민의당도 통과를 시키려는 쪽에 더 무게를 두고 계신 거네요, 그러면? 예, 뭐 국민의 당이니까. 그렇죠. 국민의당이라는 이름이 참 결국 잘 지은 이름이에요.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기 무거운 이름이죠. 무거운 이름이죠. 예, 그렇습니다. 무거운 이름이죠. 굉장히. 알겠습니다. 만약에요. 지금 사실은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인준 안 해도 청와대가 마음을 먹으면 임명할 수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어떤 선택을 할까요? 만약에 반대를 하더라도 혹시 이런 기조에서도 강행을 하실까요? 아니면은 뭐 조금 마음을 잘려 먹거나 그렇게 나가실까요? 가야죠. 가야 된다. 예. 철로 위에 뭐가 있다고 해서 기차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처럼도 들리는데요. 아니 이 경우에는 그냥 가야 되는 거고요. 지금 제가 볼 때 자유한국당도 과거에 자기들도 그랬지만 이번 경우에 그 임명을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다만 특히나 이제 공정거래위원장이고 재벌을 단속하는 부분이니까 여기 좀 여러 가지 이제 좀 오물을 투척하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지금 있는 거죠. 예, 제가 인터뷰를 사실 처음 해봐서 막상 들을 때보다도 직접 들으니까 더 참 세네요. 아니요, 저는 뭐 구사하는 단어가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생활적 용어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요, 이제 사실 다른 분들도 청문회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뭐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이런 분들 인사청문회가 내일부터 줄줄이 열리는데 특히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 많이들 지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일부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특히 뭐 자유한국당에서도 그렇고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도 마찬가지고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혹시 보고 계세요? 제가 볼 때는요. 앞으로 이제 장관들이 지금 겨우 뭐 실제 국무위원은 몇 사람 내정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뭐 정치인들 몇 분이 계시고요. 제가 볼 때는 수가 적어서 그렇지 수가 앞으로 더 이게 그 청문회 대상인 분들이 더 많이 발표가 되면은 좀 다양한 어떤 문제 제기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은 어찌 보면은 좀 제법 긴 시간 동안 거의 2주에 가깝게 강경화 후보자고 몇 사람만 이렇게 딱 외롭게 있다 보니까 표적이 집중돼가지고 작은 문제도 침소봉대돼서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은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또 새로운 다른 어떤 문제 제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청문회를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이제까지 제기된 문제 중에서는 뭐 콘도를 갖다가 이렇게 공동명의로 자녀와 공동명의로 증여세 그래서 증여세 포탈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몇 달 후에 다시 이렇게 팔았고 팔았을 때 판 돈을 갖다가 공동명의자인 미성년 자녀에게 준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아버지가 가져간 거기 때문에 애초에 돈을 낸 것도 아버지였고 판 뒤에도 다 아버지가 회수했고 그러니까 이제
정의가 아닌 거, 정의 행위가 없었던 거고, 뭐 자유한국당은 문제 제기를 따르더라도, 뭐 이 정계사 포탈 미수범, 포탈 하려다가 의사가 없었지만,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미수가 아니죠, 이제 의사가 없었죠. 미수도 의사가 없으니까 예. 미수는 아닌데, 예. 하도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니까, 하여튼 정의안은 실현되지 않았던 것이기 예. 때문에 원인 무효가 된 셈이라고 보고, 예. 문제 제기의 원인이 무효됐다고 보고, 예. 그 다음에 그 학교 이화 가기 위해서 요구. 이제 이화 요구 가기 위해서 소위 위장 전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납득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예. 왜냐면은 당시 이화 요구는 그 학교 가기 위해서는 그 동네 살아야 되는 학교가 아니었거든요. 공동학군이어가지고 예, 예. 다른 지역에 살더라도 그 학교 갈 수 있는 예. 그 공동학군이기 때문에 이화 요구 가기 위해서 위장 전입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말이에요. 아,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럴 필요가 없었죠. 예. 근데 주소는 또 이화 요구 그 근처로 옮긴 건 사실이거든요. 반사라던 것도. 근데 제가 그것도 이해 안 가는 게 그 옮긴 학생은 처음에는 학생만 이제 한 달 뒤에는 있다가 나중에는 아버지 형들까지 그렇죠. 이제 그 온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그 학생은 미성년이잖아요. 미성년은 세대를 구성할 수 없으니까 세대주 전입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다른 사람은 다른 세대주의 동거인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예, 예. 그럼 그건 누구인지 그리고 그런 편의는 왜 봐줬는지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해명을 하면은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네.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대표님 표현을 빌자면 이제 협치 관계에 있고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자유한국당은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을 뿐 해명이 제대로 되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그리고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사실은 제가 뭐 넘겨짚으면은 정통 외교부 관리가 아닌 어떤 강점과 장점도 있지만 예. 또 뭐 이 4강과 직접 이렇게 다뤄보지 않은 4강 4대 강국을 직접 다뤄보지 않은 이제 주로 유엔에서 다자간 협정이나 인권 문제에 치중했던 전문가이기 예. 때문에 4강 외교를 제대로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 제기가 보수 일각에서 있어요. 예, 예.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 외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노선이라거나 정책적 준비라거나 이런 걸 갖다가 검증하는데 능력 검증을 해야지. 예, 심혈을 기울여야지. 좀 엉뚱한 데 자꾸 파고 있는 거 아니냐. 보수 세력으로서도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어제 이제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강조해 왔던 일자리 관련돼서 그러니까 내일 추가 경정 예산안 11조 2천억 원 가량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11조를 들여서 11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게 이제 핵심이겠죠. 여기에 대한 정의당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예, 뭐 저희들은 뭐 절반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또 절반은 예. 과거의 추경 편성의 어떤 한계를 답습한 부분도 없지 않다는 좀 그런 따끔한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예. 우선 일자리 중심으로 이렇게 추경을 편성한 것은 굉장히 높게 평가할 만하다고 예. 보고요. 두 번째는 뭔가면은 새로운 어떤 재원을 갖다가 국민의 이제 채권을 발행한다거나 해서 국민의 어떤 재정적 부담을 늘리면서 그걸 재원으로 추경을 편성한 게 아니라 남는 돈 기존 세수가 많이 있다. 세수가 늘어난 것 등을 가지고서 그 한계 내에서 이제 편성했다는 점에서는 평가할 만하다. 예.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다만 이제 일자리 문제는 이제 나중에 아마 이거 다 논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실제 공무원 일자리 늘린 거는 12,000개밖에 안 돼요. 그렇죠, 사실. 예. 그리고 왜 공무원 일자리 늘리냐라고 볼멘 소리 하는 그 정치 세력들도 있는데 예. 이 일자리가 공무원 중에도 소방관, 교사, 경찰 고사. 안 그래도 국민들의 어떤 편익을 위해서 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우리가 공무원 전체도 그렇지만 이런 류의 공무원 수가 절대 부족입니다. 예. 이게 다 국민들의 안전하고 관계되는 부분이고 편익하고 관계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늘린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예. 다만 이제 이런 해마다 예산에 들어가는 고정 일자리는 12,000개밖에 안 돼요. 예. 근데 그 12,000개밖에 안 된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자유한국당에서는 또 이거 12,000개 늘려놓으면 계속해서 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세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12,000개 늘려놓고 계속해서 돈을 넣어야 됩니다. 돈 넣어야 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인구 10만 명당 공무원 비율이라거나 이런 거 예. 보면은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예. 경찰도 현저히 떨어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안전 비용이기 때문에 세금 걷어가지고 미르재단 만들고 이런 거 할 게 아니라 예. 바로 이런 데 써야 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요. 다른 당 상황 계속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해오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홍준표 전 경남지사 공항에서 돌아오는 장면 보셨죠? 그 많은 지지자들까지 모아서. 그런데 막상 또 자기 자유한국당 내에 대해서는 뭐 바퀴벌레 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당권 도전을 하는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 뭐 반대에 있는 홍문정모는 잠이 안 올 지경이다라는 식으로까지 불편한 심기도 드러내고 있어서 홍대 비용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홍 전 지사 당권 장악 가능할까요? 홍준표 지사의. 그 자유한국당이 결정하는 문제죠. 문제고 예. 뭐 별다른 그 당권 장악할 만한 자격과 능력이 있느냐의 문제와 예. 또 한국 보수를 대변할 수 있는 분이냐의 문제와 그다음에 그 내 경쟁자가 있느냐의 문제는 딴 문제이기 때문에 예. 어찌 보면은 그 문제가 이제 많죠. 예. 잠이 안 오는 분도 계실 정도니까. 그런데 그 내 다른 경쟁자가 없으면 또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찌 보면은 자유한국당의 어떤 철학과 정신과 가치관, 윤리 이 모든 걸 갖다가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인물인 것은 분명하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유한국당이 원래 그런 당이에요. 예.
자유한국당에서 반론이 있으시다면 늘 말씀드리지만 반론 보장해드립니다. 아니, 반론이 있다면은 예. 그 홍준표 당대표를 안 만들어야죠. 반론이 있으면 홍준표를 당대표로 만들지 마라, 홍준표 당대표를. 예, 명쾌하게 정리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더 듣고 싶지만 시간이 역시 부족하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용모가 단정한 또 우리 양 변호사님하고 같이 하니까 좋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셨습니다. 바가지 발팩스 서튼의 신곡 링거링 선셋. DJ Korea Records. 안녕하세요. 윤상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피아니스트 김광민 씨가 6월 24일, 25일 LG 아트센터에서 단독 공연을 합니다. 따뜻한 체온을 담아 선사하는 특별한 무대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또 떨어졌어. 너 또 입사 시험 봤어? 아니,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 말이야. 여러 개 사봤는데 실패의 연속이야. 떨어지고 시야 가리고 운전석에서도 멀고 뭐 좋은 거 없을까? 싼 것만 찾으니까 그렇지. 제대로 된 거 하나 사서 편리하게 쓰는 게 더 낫지. 그런 게 있어? 그럼 있지. 1, 2, 3 할 때 2. 힘 세다 할 때 힘. 2 힘. 2 힘? 2배로 힘이 세다는 건가? 네이버 검색창에 2 힘을 검색해보세요. 우리 주변에는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 제보자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조직을 저버린 배신자로 대했죠. 고맙다는 응원 한마디 듣지 못하고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기부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그동안 불친절한 AS 시간이었는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죄송합니다. 이번 주는 청취자 지상주의로 가겠습니다. 친절한 AS 시간. 어제 사실 카카오톡 참여 방법을 처음 알려드렸나 봐요. 톡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박지혜님 외에 많은 분들이 작년부터 듣고 있는데 카카오톡으로 보낼 수 있는 걸 처음 알았네요. 공장장은 정말 말 안 듣는 노총각 삼촌 같아요. 친절한 진행 양진님 파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파이팅. 이호구님 문자 보내고 싶어도 공장장이 맨날 번호를 안 가르쳐줘서 너무 답답했는데 중마왕님이 알려주셔서 좋네요. 네, 저도 이건 처음 알았는데요. TBS 주파수가 95.1MHz라서 샵 095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는 붙습니다. 박세현님 공장장이 없으니 김은지 기자가 더 편하고 자신있게 얘기하네요. 시크한 상남자인 공장장보다 부드러운 남자인 양변이 더 멋진가 봅니다. 제가 멋진 건 잘 모르겠는데요. 공장장도 시크하진 않습니다. 예. 초단기 비정규직 시간 강사. 오늘 생방에 참여한 제작진 중에도 비정규직이 있나요? 그분들은 오늘 급여를 1.5배 받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건 거의 민원인데요. 방송사에도 비정규직 분들이 참 많습니다. 뭐 작가분들도 그렇고 다 프리랜서가 많아서 휴일도 없이 일을 해도 1.5배 못 받습니다. 네, TBS 사장님, 박원순 서울시장님 듣고 계시죠? TBS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뉴스공장 작가들이 올렸습니다.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태인의 경제는. 김호중 공장장은 늘 어렵다고 말하는 연구소인데요.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정태인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네네. 이게 급조한 질문을 작가들이 만들었습니다. 예. 노회찬 의원님에 이어서 소장님께도 여쭤봐달라는데 소장님은 김호중 공장장하고 언제 처음 만나셨는지 그리고 김호중의 첫인상은 어땠는지. 1999년인가 2000년에 만났을 거예요. 꽤 오래되셨네요. 예, 제가 그때는 MBC 미디어 비평에서 이제 보조 진행자 손석희 당시 아나운서와 같이 있었는데 그때 아마 김어준 총재가 당시 이미 총재라는 말을 쓰고 있었는데 깜빡하게 아니 20년 전에 총재라고 했어요? 예. 뭔가 이렇게 대한 미디어 같은 걸 모색하고 있었는데 이제 뭐 그렇게 성공하지 못한 그때 정말로 양평동인가 어디 영등포에 이 공장 같은 데다가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그때 이미 공장을 만들었었군요. 예, 만들기는. 삼국지를 뭘로 만들어서 뭐 파는 뭐 그런 상태죠. 굉장히 젊었을 때고. 삼국지요? 예, 삼국지를 게임은 아니었고 무슨 CD로 만들어서 뭐 파는 뭐 그런 일을 하고 있어. 아까 노회찬 의원은 충격적인 말씀하신 게 지금 외모가 굉장히 좋아진 거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외모는 어땠나요? 그때는 수염 안 길렀지. 그래서 말랐었고. 그러면 수염을 안 기르고 마른 뭐 외모보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가 나은지 지금이 나은지 뭐 다 비슷비슷하죠. 뭐 그때나 지금. 그쵸. 달라봐야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뭐 그리고 지금은 인기가 워낙 좋으니까 뭐 외모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본인이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이죠.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모양이에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지금 제가 이 얘기하면 이제 굉장히 혼날 건데 객관적으로 저는 못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20%에서 막 올라가면서 제가 혹시 이 TV 토론에서 이 질문을 의표를 찌른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당황하는 질문. 그래서 본인이 잘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연습을 했어요. 네, 연습하는데. 예, 근데 아무 당연. 네.
그래서 뭐 본인이 잘생기고 인기 좋으면 잘생긴 겁니다. 잘생겼다고 믿고 인기 좋으면. 오늘 주제 얘기하는 게 낫겠습니다. 예. 오늘 얘기해볼 주제가 뭐죠? 예, 오늘은 그러니까 실제 현재 경제 상황하고 이제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제이노믹스에 입각한 일자리 대책 이런 것들을 내놨는데 과연 적절한지 그리고 현재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 이런 얘기를 좀 해봐요. 사실은 지금 상당히 저는 안보나 경제 양쪽에서 나아졌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그 대선할 때는 이거 대통령 왜 하려고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경제 안보 동시 위기인데 근데 안보는 조금 풀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치킨 게임 끝나가고 이제 대화 국면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대화 국면으로 가면 2, 3년은 이제 협상하거든요. 그렇죠. 2, 3년간 여유가 좀 생기죠. 물론 안정적으로 가는 지금 사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이제 한중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경제도 제가 예측하기는 1%대까지 떨어지는데 잘못하면 마이너스라고 생각했는데 수출이 많이 늘었어요. 국제 경기가 좋아지고 있어서. 예, 전체적으로 이 OECD나 IMF 평가를 보면은 그동안도 회복세라 그랬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붙인 회복세였거든요. 항상 틀렸고 10년 동안. 이번에는 확실한 회복세고 특히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미친 거는 반도체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반도체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에서 설비를 투자를 하거든요. 반도체 설비는 굉장히 고가의 설비이기 때문에 1분기에 우리나라 설비 투자가 한 5% 가까이 늘었어요. 4.6%. 보통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예측했는데 4.6%.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좀 우려스러운 건데 건설 투자도 6.4% 늘어서 1분기에 1.1% 성장을 했고 이 속도로 간다면 뭐 4.4가 된다는 얘기니까 그거는 청신호기 한데 문제는 이제 경제 전체가 나아지는 것과 달리 어제 장하성 실장이 브리핑할 때 이제 소득 양극화는 재난에 가깝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정말로 지금 이제 경제 전반에 관한 경기 지표는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이셨고 그런데 개별 소득자들이 느끼는 것은 너무 또 다른 상황이다라는 그런 건데. 그래서 장하성 실장 어제 발표해 보면 그러니까 1분위 소득 1분위라는 건 우리나라 전체를 가계를 열로 놨을 때 RAE 그러니까 20%의 소득이 9.8% 줄어들었다 작년에. 그렇죠. 이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오늘 통계청 자료를 뒤져봤는데 실장이니까 저 로우 데이터를 봤겠죠. 전체적 분배가 악화됐습니다. 뭐 어분위 배율이든 진위 계수든 전부 악화됐는데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 분배 지표가 개선이 됐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학자들이 이게 왜 이런가 봤더니 당시에 이제 자영업이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할아버지들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일 안 하던 분들이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네, 근데 또 경기도 나빠지니까 이제 일을 하는 게 있었고 40, 50대 주부들이 많이 이제 취업을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해서 그때가 늘었는데. 근데 그거는 살기가 어려워져서 그래도 이제 하위에서 이제 취업을 하고 거기 소득이 늘어나니까 분배 지표가 개선이 됐는데 이번에 급작스럽게 나빠진 거는 자영업 자체가 문제가 되면서 자영업 고용원이 줄어들고 그다음 지금 구조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이제 무너지니까 하청 기업들이 무너지면서 지금 이제 하위 20%가 9.8% 줄어드니까 전반적으로 소득이 나빠졌죠. 근데 더 문제는 우리나라는 상당히 자산 분배라든가 소득 분배가 이 평등한 나라였습니다. 60년대에는 뭐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나라였고. 사실 장하성 실장이 지난 과거에 했던 말씀들을 봐도 80년대까지만 해도 대기업 중기업의 소득 차이라든가 급여 차이 같은 것도 크지 않았고 그때는 한 80%요. 88년까지 1차 청과 대기업이 임금이 그러니까 대기업이 80% 정도였는데 지금은 거의 50%. 그러니까요. 그리고 90년대 중후반에 급격하게 그러니까 외환위기 이후에 급격하게 분배가 나빠져서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나라에서 짧은 기간 동안 불과 2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굉장히 불평등한 나라서 아마 모두 느끼실 거예요.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90년대 중반까지 뭔가 살만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살기 어려워지고 특히 청년층은 아무리 봐도 위로 올라갈 사닥다리를 올라갈 이런 비전이 안 보이니까 이제 뭐 확수제 금수저라든가 해일조선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거 빨리 시작하지 못하면 장하성 실장 말대로 구조적인 문제로 고착화가 되면 이제 그다음에 정말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장하성 실장은 그런 부분을 이제 해법으로 제시를 한 게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 이게 이제 과거 지난 정권에서는 기업이 잘 되면 아래도 잘 될 것이다 해서 낙수 효과를 얘기를 했는데 소득주도 성장은 분수 효과, 밑에서부터 물을 끌어올리는 효과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위 20%가 마이너스가 되면 소비가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못 써요. 부자들은 돈 쓸 데가 없어서 못 써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돈은 있는데 그러니까 돈 쓸 데가 없다는 건 투자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특히 가계부채에 놀려 소비가 못 늘어나잖아요. 근데 지금 돈은 있거든요. 그 돈이 처음부터 시장에서 임금을 더 많이 받는 방식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돈을 받게 하든가 아니면 시장에서 분배가 끝난 다음에 세금을 통해서 복지로 이 재분배죠. 복지로 다시 소득을 늘려줘서 이분들의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가난한 사람은 100% 쓰거든요. 뭐 쓸 수밖에 없으니까 생각으로도. 안 그러면 굶어 죽으니까. 근데 상위 10% 정도 되면 다 못 써요. 이제 저축이 되고 그게 투자가 돼야 되는데 투자가 안 되면 결국은 부동산으로 가든가 부동산 투기로 가든가 아니면 그 돈이 그냥 유동 자산 돼가지고 이렇게 수익률 높은 데로 향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돈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시장을 통해서 또 하나는 이제 조세와 보조금을 통해서 분배 재분배가 되면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면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이 살 것이고 그럼 투자가 늘어나고 이게 이제 소득주도 성장론의 기본이죠. 그래서 뭐 예전에 이제 마중물이라고 하잖아요. 예전에 그런 기억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시겠지만 이렇게 펌프 우물 같은 것이 잘 물이 안 나오면 물을 부어서 물을 끌어내리는 끌어오게 올리는 그런 마중물 같은 것을 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마중물을 결국 쓰기 위해서 없는 일자리 만들고 이러는 게 결국엔 초기에는 투자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과연 실현할 수 있느냐. 결국 뭐 반대하는 데서도 뭐 예전에 증세 없는 복지 박정권에서 얘기했다가 포기하지 않았느냐. 과연 이거를 임기 내에 이룰 수 있을 것이냐. 돈은 어디서 마련할 것이냐. 이런 어떤 반론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에서 지금 이제 일자리 대책 발표된 거 보면은 이제 공무원 12,000개고, 그다음에 대부분 사회 서비스 쪽이고, 그다음에는 이제 취업을 보조해주는, 그러니까 장려해주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3명을 고용하면 세 번째 노동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이런 식의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거 자체로는 만들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소비를 통하고 투자를 통해서. 아니, 돈이 어디서 났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실 돈이 많거든요, 지금. 증세해야 돼요. 제가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거할 때, 증세 얘기는 다도록 피했거든요. 법인세 같은 부분도 사실상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셨죠. 세금 올려야 돼요. 그건 뭐 우리나라가 OECD랑 비교해봐도 중복지를 하려면 중부담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금은 이제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제 올려야 되는데 특히 지금 이 문재인 정부 특히 장하성 실장의 정책 중에 제가 가장 걱정되는 거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뭐랄까, 이렇게, 보겠다, 그러니까 시장을 주시하고 있다고까지 얘기했는데 지금 좀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본이 가져가는 소득, 자산가들이 가져가는 소득과 근로소득이 차이가 나는 거 하나가 있고, 근로소득 내에서 또 불평등이 심해지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의 측면이 있는데, 일단 자산가 예를 들어 뭐 임대료를 많이 가져가는 거를 줄이면은 아무래도 근로소득 쪽 노동자들이 유리해지겠죠. 소비할 여력이 생길 텐데, 그러니까 그 부분, 자산소득과 노동소득의 불평등에 대해서는 지금 별로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자산소득의 불평등이 바로 부동산 가격 상승하고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못 잡으면 그 부분, 자산소득이 증가하고 근로소득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지금 노동소득 내, 근로소득 내의 격차에 지금 주안점을 두고 있잖아요. 근데 근로소득이라든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하기 위해서 뭐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을 하고 뭐 2020년까지인가요? 뭐 최저임금 같은 것도 10,000원을 올리고 이런 부분들로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그런 거에 큰 영향을 받는 게 대기업들이 아니라 안 그래도 어려운 중소기업이다라는 또 그런 반론들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나 지금 그렇게 최저임금을 올리면 당장 노동 일자리가 줄어들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최저임금에 대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수천 개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연구는 거의 99%는 일자리에 변화가 없다 합니다.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예, 별 변화가 없어요. 여태까지 변화가 없고 이제 그러니까 그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흡수를 하는 쪽으로 되는데 분명히 프랜차이즈 우리 뭐라 그러죠? 자영업 같은 거, 영세업체 같은 거. 그러니까 편의점이라든가 아니면 하청기업은 문제가 될 수 있고 하청 5차점까지 가면 진짜 문제가 될 텐데.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 뭐 장 실장도 얘기를 했지만 그 위에 경제민주화 부분이 있는 거다. 지금 이 편의점 위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가져가는 돈들이 있잖아요. 사실 편의점을 24시간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뭐 홍대에서는 24시간 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토요일, 일요일에. 일부 지역에서는. 근데 주택가에서 이거 24시간 할 이유 전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잠깐 편하자는 게 결국에는 국가 전체는 나한테도 불편을 주는 일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가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장 또 그게 손실로 이어지니까. 아니 그거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요구를 해서. 사실 이 밤중에 아무 일 손님 안 오는데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면 이 사람들한테 임금 나가잖아요. 근데 그걸 요구를 지금 모기업이 하니까 모기업이 가져가는 몫의 10%만 이 프랜차이즈가 가져가도 임금 올려주고도 이제 이윤이 더 늘어날 거다. 그럼 결국에 하청도 마찬가지. 공정거래 쪽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김상조 교수도 과거에는 기업 지배구조 얘기를 많이 하다가 이번에 이제 되면서는 이제 이 불공정 거래에 훨씬 더 신경을 써서 하겠다는 얘기가. 그러면 이제 장하성 실장의 계획이 결국엔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정거래가 양축을 이루어줘야 이게 가능하겠네요. 결국 한쪽에서. 거기다가 제 기대는 금융위원장도 좀 강력해져야 되고 금융위원장도 좀 이제 계약적인 분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저 김상조 교수가 되겠죠. 뭐 제가 그렇게 썼어요. 페북에다가 야삼당이 반대하면 그럼 야삼당이 한번 후보를 내놔라. 오히려. 김상준 교수보다 능력은 보지도 않겠다. 더 깨끗한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공정거래위원회 시켜주겠다. 제가 이렇게 페북에 올렸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이 얘기는 오래된 얘기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게 처음에 노무현 참여정부 때 만들었어요. 야당에서. 근데 너무 이 인사청문회 이걸 강하게 만드니까 이제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어요. 냅둬라. 쟤들 아마 자금 못 만들 거다 그랬어요. 노무현께서 꼬아갈 거다. 아마. 좋은 방법일 수 있겠네요. 근데 이게 점점 강화되고 있는 상태인데. 마지막으로 짧게 혹시 그렇게 소득주도 성장해서 성공을 거뒀던 해외 사례 같은 게 몇 나라 있을까요? 이거는 케인즈주의가 소득주도 성장을 했는데 제일 성공한 예는 스웨덴입니다. 스웨덴? 스웨덴에서는 근데 이건 정말로 대기업 노동자들이 양보를 해야 돼요. 수출 대기업 노동자들이 임금을 많이 받고 점점 격차가 벌어지니까 이 수출 대기업 노동자들이 자기 임금을 줄여서 영세 중소기업 노동자를 올려서 스웨덴이 고도 성장을 하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복지에 마치 상징처럼 되어 있는 스웨덴처럼 우리가 된다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정태인 소장님이셨습니다. 뉴스공장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착하게 삽시다.